그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선엽 대장님이 나를 쏴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를 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백선엽 대장님이 철저한 군인 정신이고 또 애국 정신으로 밑에 이제 병사들을 마지막에 낙동강 전선에서 전부 이제 자칫하면 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장병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보지만은 나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를 봐야 됩니다. 흔히 이제 6.25가 발발된 이후에 3일 만에 이제 서울이 점령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혼자 먼저 살려고 그냥 도망을 갔고 그리고 한강 다리도 끊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식으로 많은 이제 이 소위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이제 6.25 때 그 이분의 일기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50년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이면 아까 8월 1일부터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부터 내려가다가 엉겹길에 대구까지 내려갔었어요. 열차를 탔는데 다시 이제 올라와서 대전에까지 일부 올라와서 이제 이 작전을 지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니까 대구까지 내려가셨어요. 대구에 내려가서 8월 13일 때인데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전선이 아주 근접돼 있으니까 대구에 포탄이 날라올 지경에까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초대사가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여기가 좀 위험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좀 수도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때 낙동강 전선 무너지는 것도 금방 시간 문제라고 본 거예요. 부산까지 가봤자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은 임시정부를 그러면은 일본이냐 오키나와냐 쭉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했냐면 서사모아까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일본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제주도 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무초대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자기가 그때 차고 있었던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당신이 그따위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장 물러가라. 내가 여기 지금 이 권총에 탄알이 3발이 있는데 한 발을 가지고 인민군이 내 앞에까지 오면은 프란체스카 여사를 쏘아서 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능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고 두 번째 가지고서는 내 앞에 나타나는 공산당을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발을 가지고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초대사가 제주도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8군 사령관이 워커 장군이었거든요. 그 워커 장군 보고 야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낙동강 전선을 총력을 다해서 지키지 않으면은 모두 다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이 원래 낙동강 방어선이 아니고요. 워커 장군이 여기를 반드시 사수해라 하는 워커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 라인에 그때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군, 미군의 일부, 그때 미군들이 막 도착하고 있을 테니까 미 25사단, 24사단 또 해병부대 할 것들 이 사람들에게 전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키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스탠드 와 다입니다. 이 얘기를 전부 이제 전선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여기서 나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례를 내가 치러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것이 한국군을 포함한 전 미군의 전파가 된 겁니다. 그때 제일 이제 그 1사단장을 하고 있던 백선엽 대장도 그 의지를 받들어서 전선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일의 경우 니네들이 안 지키고 물러나면은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앞장섰다가 내가 만약 물러나거든 니네들이 나를 쏘아라.
그래서 이제 나를 쏘아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 더, 그때 그 의지가 만약의 경우 워커 장군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밑에 지키는 전투 요원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됐더라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으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패망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내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에 가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가면은 빠짐없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서 구경합니다. 근데 그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그쪽에요, 똔레삽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의 길이가 얼마냐면 150km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나라 이제 면적에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수 있나 하면 경상남도 넓이가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만한 넓이가 호수인데 거기에 자유월남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보트피플들 얘기 많이 들었죠. 바다로 간 보트피플들은 호주로도 가고 뭐 다른 데로도 갔는데 강을 따라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바다로 못 나가고 그 호수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최대로 그때 호수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였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상상을 잘 못하는데요. 대충 보면은 한 80만 내지 70만이 그게 호수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 갔을 때요, 지금도 한 20만이 그 호수 위에 살고 있습니다. 월남전이 1975년에 이제 끝이 났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50년이잖아요. 할아버지 때 와서 아버지 때를 거쳐서 손자 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국적이 없어요. 배 위에서 나고 배 위에서 죽고,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국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구걸하다시피 그냥 또 정말 정상적인 대접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아이들을 배 위에다가 놓고 가잖아요. 갔다 와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혀요. 아이들 구명조끼를 입히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강에 떠내려오는 페트병이 있죠. 그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철사로 엮어서 그걸 목에다가 채워서 물에 빠지더라도 코는 빠지지 마라,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걸 보고, 만약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정말 유엔군들이, 백수접 대장 같은 그런 양반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저 사모아 같은 데 가가지고서 망명정부를 세우고 거기서 대한민국을 도로 찾겠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내가 6.25 때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에 이만큼 지켜줬었던 그 선조들,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절실하게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예. 그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선 일본군에 잠깐 들어갔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들이 아까 엘리트 코스로 사범학교를 들어갔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양반이 일본군에 잠깐 몸담고 있을 때 저쪽에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군들이 그 토벌군을 운영할 때 거기에 이제 소속해 있었다. 이 얘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범학교 들어가고 한 거, 이런 것들을 만약 트집을 잡는다면 그때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살아남았던 사람들 모두 다 친일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친일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국권이 뺏겼을 때 국민은 살기 위해서는 그 치하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걸 일본에다가 국권을 그대로 갖다 바친 위정자들에게 있지,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군에 갔었던 것은, 일본군은 그때 무조건 강제로 징집을 하고 하니까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양반이 만주군에 가서 일본군에 있을 그때는요 이미 그 부대는 없어졌었던 겁니다. 그걸 지나갔었던데 그 토벌을 했었던 그 부대를 그 이름만 가지고 그 부대 잠시 잠깐 있었다는 걸 가지고서 연결을 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소상하게 밝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건 전부 의도적으로 백선엽 대장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고, 소위 이제 공산주의 이제 역사관에 의하면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못마땅한 사람들은 친일파로 돌려져나요. 친일. 예.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시샘도 있고 또 뭐 경쟁 의식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내가 시샘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고문관에게 말이야 그렇게 아부 떨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때 초급장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양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입에서 직접 내가 들었습니다. 백선엽 대장님이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군의 장성들이요 갑작스럽게 3년 동안의 전쟁이 시작을 했고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20대 들어갔었던 장교들 중에서는 장군도 있어야 되고 연관 장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장군들이 물론 나이가 좀 많아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균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역전의 용사들이 한국군에 와가지고 고문관하고 온 사람들은 전부가 다 50대 이상 중반쯤 됐었어요. 중령 소령들이 대부분 다 보면 50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50대 백전의 용사들이 와가지고 한국군에 지금 이제 전쟁도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장군들을 전쟁을 지도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기 아들들을 지도하다시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젊은 장군들, 젊은 고급 장교들이 고문관을 봤을 때 전쟁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는 생각도 있지만 아버지가 꼭 지도해 주는 것 같이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계급을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 겁니다. 비포장된 도로, 울퉁불퉁한 산악길을 집차를 타고 가는데 집차는 원래 맨 운전대 옆에 선임 탑승자, 제일 계급과 직책이 높은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예를 들어 춘장 때 고문관은 중령이고 하면은 자연히 서열상으로 놓고 보면은 거기에 백선엽 대장이 오른쪽에 앉아야 되잖아요. 앞에. 그럼 뒤에는 누가 앉아야 되느냐? 앞에는 운전수 하나 있고 오른쪽에 선탑자가 타면 됩니다. 뒤에는요 무전병, 그 다음에 수행장교 또 하나. 세 사람이 앉아도 무전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좁은데 끼워가지고서 겨우 이제 앉게 됩니다. 나도 이제 집차를 많이 앞에도 타보고 뒤에도 타봤지만 뒤에 타면은요 덜컹덜컹 하면은요 뒤에서는 차가 이렇게 뛰면은 위에 호로가 없으면은 튕겨져 나가고 호로가 있으면은 머리가 위에 이제 철모가 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나가다니면서 전선이 이렇고 여기는 이렇게 작전을 해야 되고 하는 얘기를 고문관이 뒤에 있을 때 만약 앞에 있는 백선엽 장군에게 조언을 한다고 했을 때 백선엽 장군은 뒤를 돌아봐야 되고 고문관은 앞을 보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백선엽 장군은 앞에도 못 보고 뒤로 돌아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형도 모를 것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기도 짝이 없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도 나이 좀 많은 분을 좀 더 편한 자리에 모셔야 되겠다 하는 이거는 계급을 떠나서요. 군인이라는 걸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그 고문관을 앞에 앉혔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 말이야 고문관들에게 아부하느라고 고문관을 자기 장군이 사야 할 자리를 고문관에게 내주고 뒤에 앉았다. 근데 그거는 그때는 차마 그랬을까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또 그 양반이 백선엽 대장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은근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절대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셔요. 글쎄 뭐 그때 뭐 그걸 가지고서
장군의 최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었다. 그러다 한 번도 그 양반이 공개적으로 그걸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